아몬드라는 소설은 뇌과학의 언어로 다시 풀어 쓴 이방인의 주석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 아까 그 이야기 보니까 확실히 아몬드가 좀 떠오르죠? 여러 부분에서. 아몬드가 좀 떠오르고, 그리고 되게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이방인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나는 이 지역의 원주민이 아니고, 겉도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진다. 라는 게 이방인이라는 건데, 이 소설, 아몬드에서도 윤재가 가졌었던 별명이 뭐였죠? 좋은 의미로도 쓰였고 나쁜 의미로도 쓰였지만 초반에 괴물이라고 얘기했죠. 할머니도 예쁜 괴물이라는 얘기 했었고 좀 긍정적인 느낌으로. 그래서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괴물이라고 했을 뿐이야. 소설 속에서 윤재도 이방인이었어. 이 사람 여기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도 속하지 못하고 저 사람들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뭔가 겉도는 느낌인 거야. 그래서 감정의 결핍, 부조리의 출발점, 부조리의 출발점이 생겨났다. 이방인의 메르소가 뭐 이건 스포고요. 타인의 죽음 앞에서도 무감각했던 것처럼 아몬드의 윤재는 편도체 손상으로 감정을 느끼지 못한 인물. 둘이 약간 비슷한 인물이 것처럼 느껴지죠. 그의 세계에는 두려움도 슬픔도 기쁨도 없는 무표정한 평면이 펼쳐져 있다. 나는 슬픔이 어떤 기분인지 몰랐다. 엄마가 죽었을 때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 이 문장은 까미의 서두, 아까 제가 처음에 첫 대사로 보여줬었죠.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면 어제였던가? 라는 굉장히 무덤덤한 이 대사하고 정서적으로 등가라고 비슷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비슷한 느낌,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엄마가 죽었을 때 눈물이 나지 않았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면 어제였나? 윤재도 역시 감정이 결여된 그 세계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채 부조리 속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부조리라는 말은 말이 좀 어려운데 부조리라는 말은 겉으로는 이러한데 속으로는 좀 달라. 예를 들어서 겉으로는 우리가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속으로 잘 따져보면은 우주엔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이는데 뭔가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는데 뭔가 둘이 충돌하는 둘이 충돌해서 아, 충돌해서 뭔가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부조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폭력의 세계. 이건 넘어갈게요. 이건 스포가 될 수도 있어서. 그래서 관계의 탄생. 그러니까 인생에 부조리가 있다. 인생의 의미가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인다. 라고 하는 그 부조리에 대해서 반항을 하려고 해요. 여기에 놓인 태도는 반항이에요, 기본적으로. 반항하라라고 해요, 까미는. 소설에서. 이방인처럼 반항하라. 윤재도 자신이 놓여진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숙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반항하려고 하죠. 감정이 없다는 이유로 규정된, 나를 괴물로 규정된 세계에 맞서서 감정을 배우려는 시도로 노력을 하죠. 반항을 해, 그러니까 반항이라고 해서 막 나간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든 저항하려고 내 주어진 숙명과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바꾸려고 한다. 이게 반항인 거예요. 이 윤재는 고니, 도라, 할머니 그리고 책 속의 언어들을 통해서 감정의 문법들을 학습하려고 노력을 했죠. 도라 그리고 또 마침내 또 겨우겨우 마침내 후반에는 도라가 올 때 내 눈에 물이 고였다. 그것이 눈물이라는 걸 알아. 단순히 감정의 회복을 넘어서 회복도 맞지만 부조리한 세계 속에서의 능동적인 의미를 창조해낸 거예요. 저항을 하면서 반항을 하면서 나는 감정을 못 느끼는 놈으로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능동적으로 저항하면서 능동적으로 의미를 만들어낸 거죠. 감정이라는 의미. 그리고 감정의 윤리.
한번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이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이 됐나? 한번 보면은, 음, 윤재가 마지막에 사람들은 모두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아파한다. 라고 깨닫는 순간, 이게 되게 중요하죠. 감정의 다양성을, 이 사람은 이렇게 아파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슬퍼할 수도 있고, 나는 나대로 슬퍼하고 아파할 수도 있는 거야. 슬퍼하고 아파하는 방식, 공감하고 느끼는 방식은 다 제각각이야. 그래서 감정의 다양성이라고 좀 써줄래요? 감정이 다양하게 느낄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화났는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 가만히 그 화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이 경우가 더 무섭죠. 가만히 있어. 그냥. 엄마가 막 가만히, 엄청 사고를 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가만히 있어. 이 경우가 더 무섭지. 언제 폭발할지 모르죠. 감정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표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그 윤재의 모습은 메르소가 죽음 직전에 느낀 세계의 무관심과의 부조리와의 화해를 표현한 거 아니겠느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누군가를 잃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아. 하지만 그건 사는 일의 일부일 뿐이다. 메르소가 우주의 냉정함 속에서 자유를 발견했다면 우주는 그냥 기계처럼 돌아가는 거야. 신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고 무의미하고 부조리해. 오히려 그런 부조리함 속에서 자유를 발견해. 저항할 수 있구나. 나에게 정해진 운명 같은 건 없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더 자유롭게 내 삶을 재구성할 수 있구나라는 그 자유를 느꼈다면, 그 부조리함 속에서, 우주의 냉정함 속에서, 윤재는 이 감정의 다양성 속에서 인간의 연대를 발견하게 된 거죠. 감정을 다양하게 느낄 수 있고, 얘도 다르고 얘도 다르고 나도 다르고 저도 다르고 저 사람도 다르고, 그 와중 속에서 인간의 연대라는 게 가능한 거구나 를 느끼게 돼요. 이 둘의 깨달음, 이 사람의 깨달음은, 윤재의 깨달음은 모든 감정은 다 다르지만 그 다름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든다. 다른 것끼리 서로 인정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소설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죠. 나도 다르고 너도 다르지만 나는 감정을 좀 못 느끼고 얘는 뭐 잘 느끼지만 서로 느끼는 감정의 방식이 다른 거 아닌가? 서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른 거 아닌가? 라는 방식으로 서로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좀 넓어지는 거죠. 결국 아몬드는 이방인이 무감정하고 무덤덤한 그런 인식에서 여기서 멈췄거든요. 이방인은. 여기서 감정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감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 공감을 회복하고 연대를 회복할 수 있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갈등을 잘 파악해야 기본적으로 인간관계를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좋은 인간관계를. 갈등을 잘 파악하려면 캐릭터들을 잘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캐릭터를 잘 분석할 수 있으려면 감정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를 기반으로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감정을 잘 이해하려면 마찬가지로 아는 게 많아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감을 잘하려면 지능이 있어야 돼요. 공감은 지능이라는 책 제목도 있는 것처럼 아는 게 아니었으면 공감 못 하잖아. 아까 얘기했던 제가 들었던 예시처럼. 마찬가지로 외국어를 감정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은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도 줄어들어요. 불안할 가능성도 줄어들고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좋아지니까 내가 이래서 그런 건가? 내 상태에 대한 이해가 좋아지고 심지어 외국어를 배우면은 우울증에서 나아질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어요. 영어나 뭐 프랑스어나 외국어 같은 거 공부하는 게 내 감정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객관적으로 내 감정을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이 좋아지고 넘어가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몬드는 이방인의 신경학적인 주석 같은, 뇌과학적인 주석 같은 느낌. 이방인은 어떤 뭐 실존적인 무감과 어떤 부조리, 냉담하다, 무의미하다, 인생 다 무의미하지, 우주 자체가 무의미한데 인생도 무의미하지, 의미 없어 인생이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죽음 앞에 그런 걸 자각하면서 오히려 잠깐의 자유를 느끼게 되죠. 이 부조리라는 걸 받아들이고
인생의 의미가 아무런 의미도 없어라는 걸 받아들여. 근데 아몬드는 이걸 좀 어떻게 재해석했냐? 저는 아몬드가 이방인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얘기한 거 들어보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느껴지죠? 어느 정도 좀 겹쳐지는 게. 근데 얘는 실존적인 무감각 때문인데 이 아몬드는 좀 구체적으로 해명을 한 거죠. 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방인의 메르소 같은 그 무덤덤한 아, 어제 엄마가 죽었던가?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 아, 결혼해? 그래, 뭐 결혼하지. 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식료학적인 결손, 편도체 손상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겠다. 과학적으로 좀 근거를 덧붙여서 뭔가 좀 더 사실적으로 해명을 하고 재구성한 게 저는 아몬드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런 감정이 어떻게 이 감정의 양상이 어떠냐? 학습되고 재배선돼 신경선들이. 그리고 이 개시의 순간이 언제 오냐? 개시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언제 오냐? 타인의 고통 앞에 공감을 하게 되는 순간이 있죠. 가장 극적인 순간이 언제였어요? 거의 후반부. 가장 극적인 순간이 철사형 앞에서 본이가 굉장한 고통을 당할 뻔한 순간이 있을 때 자기가 당하죠 오히려. 자기가 오히려 희생하죠. 거의 예수님이에요 거의. 거의 뭐 십자가에 못 박혀졌어 자기가 진짜 예수님이야 거의. 이전까지 무덤덤했던 윤재의 삶이 타인의 고통 앞에서 조금이나마 한 발자국 다가가게 된 타인의 마음 앞에 공감하게 된 삶이 가능하게 된. 이게 좀 계시와 다를 바 없는 순간이죠 어떻게 보면. 메르소는 멈췄던 죽음 앞에 부조리를 수용하고 그나마 일순간 자유로워지겠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간 거죠. 더 공감해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타자의 고통에 연대해서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타자의 고통 앞에 공감함으로써 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를 통해서 감정의 재구성을 한 거죠. 공감의 회복을 한 거죠. 한 거고. 윤재는 메르스처럼 세계의 무관심을 깨닫되 거기서 멈추지가 않아요. 더 나아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손원평 작가의 아몬드는 까미 이방인을 감정적인 인간학의 언어로 혹은 뇌과학의 언어로 심리학적인 언어로 다시 번역한 21세기적 휴머니즘의 주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썼어요. 윤재는 메르소를 뇌과학적으로 재구성한 후계자이며 세상의 부조리를 받아들이되 세상 부조리에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 감정을 창조하는 인간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게 뭐 진격의 거인이라는 애니메이션이나 만화가 있거든요. 안 봐도 상관없어요. 안 봐도 상관없는데 그 1기 엔딩이 진격의 거인 1기 엔딩이 뭐냐면은 뭐 적을 필요는 없고요. 1기 엔딩 제목이 뭐냐면 아름답고도 잔혹한 세계. 아마 제목 대충 이래요. 잔혹하고 아름다운 세계? 맞나? 되게 역설적이죠? 잔혹한데 아름답다. 세상은 부조리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어떤 한편으로는. 다 그냥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과학적인, 물리학적인 법칙을 따라서 그냥 돌아가고 있는 거야. 신이라는 게 없고, 어떤 영혼이라는 게 없고, 그냥 과학적인 법칙에 따라서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기계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 인간의 마음마저도 심지어. 인간의 뇌도 물리학적인 법칙에 속하니까. 현대 과학의 발견은 그래.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세상은 부조리해. 달리 말해서 무의미해. 인간의 삶이라는 거. 인생이라는 거. 우주라는 거 기본적으로 무의미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잔혹하죠. 세상에 살아갈 의미라는 게 없다라는 점에서 잔혹하기도 해요. 어떤 면에. 근데 그 안에서 부조리함을 느끼고 인생의 무의미함을 느끼고 그 무의미한 부조리함을 서로 공명하고 공감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냄으로써 이런 게 사랑이구나. 이런 게 우정이구나. 이런 게 인간관계구나. 라는 걸 느낌으로 인해서 뭔가 감정을 창조하죠. 세상은 뭔가 허구적이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는. 인생의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는.
허구적이지만 허구적이야? 나한테 주어진 운명이나 숙명 같은 게 없어? 오히려 더 자유로운데? 그럼 내가 인생의 의미를 내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 아니야? 허구적이라도, 허구적으로라도, 그게 허구일지라도 오히려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를, 아름다운 의미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아름다운 세계죠. 잔혹하면서 아름다운 세계.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윤재는 세상의 부조리를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 감정을 창조하는 잔혹하면서 동시에 아름다운 세계를 깨닫게 된 거죠. 후반부에 대해서 마치 죽음 직전의 계시처럼. 그러므로 인해서 타자와 연대할 수, 연민을 느낄 수 있잖아. 아, 저 사람도 나처럼 부조리하고 의미 없는 인생에 던져졌구나. 그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서로 불쌍히 여기고 연민을 가질 수 있는 삶이 더 나은 삶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건 제가 참고로 달아놓은 거예요. 더 나아가 애기. 까미의 이방인. 이건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 올해 가기 전에 한번 읽어봐도 좋고, 아니면 내년 추에도 읽어봐도 좋겠고. 이 시지프시나 좀 어려워요. 굳이 읽겠다면 같이 읽어두면 되게 좋죠. 이방인을 읽고 되게 황당해? 황당무계하잖아?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거지? 시지프 신화를 읽으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될 수 있어. 이게 부조리를 자각한다. 그리고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은 우리는 정말로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설이에요. 이청준 작가는 참고로 수능에도 출제가 5번 됐을 정도로 아주 수능 출제 위원장이 되게 좋아하는, 사랑하는, 아끼는 작가죠. 그리고 뭐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해봐도 좋겠고,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되게 재밌어. 감정에 대한 약간 기계에 망측한 되게 다양한 윤재의 사례를 넘어선 여러 가지 되게, 이런 사례들이 진짜로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신경과 의사예요. 신경과 의사가 직접 자신의 환자들의 사례를 기록한 책. 한번 보셔도 재밌을 거예요. 윤재의 삶이 가능할 수도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토니오 다마즈 데카르트. 이거는 근데 이것만 읽어보세요. 이거는 여기서부터 조금 어렵고,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는 좀 읽을만 할 거야. 그냥 대중적으로 보기에. 데카르트의 오류는 조금 어렵지만 감정이야말로 이성의 전제 조건이라는 걸 사실을 입증하죠. 그러니까 감정이 아예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그 전전두엽에도, 편도체 말고도 여기 전전두엽 여기 앞쪽에 대도 감정을 느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위가 있거든요. 만약 여기를 수술로 인해서 조금 도려냈어. 그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OFC라고 하는 부위가 있어요. 오비탈 프론텍스 프로텍스. 오비탈 프론탈 프로텍스라고 쓰지 마세요. 그냥 오비 OFC. 오비탈 프론탈 프로텍스 코르텍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고장 났어요. 그래서 도려냈어. 근데 은행원이었어. 굉장히 똑똑하고 사람들이 상대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인간관계도 잘하고 사기로 잘 안 걸리고. 그런데 여기 도려내는 순간 감정을 잘 못 느끼게 됐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기를 잘 당하게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래를 하거나 계약을 하다 보면은, 그리고 여러분들도 느끼신 적 있겠지만 친구들이나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뭔가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쎄한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을 거야. 아니 거짓말이라고 하는 나한테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쎄한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을 때 이게 좀 맞을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얘랑 상대해서는 안 돼. 얘랑 인간관계를 지속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느낌이 좀 들 때가 있는데 이 환자는 OFC가 도려낸 환자는 이 쎄한 느낌이 안 느껴져. 그러니까 사기를 많이 당해. 그러니까 감정이 잘 안 느껴지잖아. 감정이나 느낌이, 소위 말하는 느낌적인 느낌이 안 느껴진 사람은 사기로 잘 당해. 적절한 의사결정이나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돼요. 엄청 떨어지게. 감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T, F 이렇게 나뉘어지는 게 이상한 이분법이라는 MBTI 막 이런 거 봤을 때. 그래서 데카르트의 오류, 뭐 이건 볼 필요는 없지만 보기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런 사례도 보여주면서 아 감정이 이성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 불가결한 거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책이에요. 굳이 뭐 추천하자면 뭐 저는 이 정도? 이방인하고 당신들의 천국 혹은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데카르트의 오류는 조금 어렵고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같은 거 좀 읽으면은 아 이게 실제로 윤재 같은 삶이 가능한 거구나 라는 거를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해가 됐죠? 네. 자, 그러면은 네. 제가 쓴 거예요. 네. 이런 해석 제가 한 거예요. 이방인하고 엮여진 좀 참신한데 좀 그럴듯하죠? 이방인하고 아몬드가 좀 그럴듯하게 엮여지잖아요. 영상 내용하고 좀 그럴듯하게 엮여지죠. 물론 원작을 봐야 좀 더 구체적으로 대응이 되겠지만 꽤 비슷하죠. 이방인의 그 메르소의 삶하고 윤재의 삶하고 메르소 이방인은 죽을 때까지 그냥 무덤덤했지만 아이 뭐 그냥 죽지 뭐. 아이 뭐 그냥 죽지 뭐 그냥 결혼하지 뭐. 사람 뭐 죽었지 뭐. 아마 죽었지 뭐. 결혼하지. 죽어? 나 죽는다고? 아 뭐 죽지 뭐. 신 없지 뭐. 뭐 계속 이렇게 무덤덤하게 넘어가지만 윤재는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윤재는 좀 더 눈을 뜨게 되죠. 이해가 되죠? 조금 다른 그 차이점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